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는요. 끼리끼리 정치입니다. 예.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또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.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국민통합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데 이어서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 사면론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. 예. 또 어제 말씀드린 4대강 논란도 비슷한 건데 일부 정치권이 자기들끼리만 이해하는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사면론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사면론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이제 설명도 하고 반론도 하고 뭐 그렇게 청와대나 또 여러 언론들이 하고 있는데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사 사면을 하고 싶어도 지금 사면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요. 청와대는 그렇다고 이제 사법부에 빨리 판결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.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위헌이 된다.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몇 단어가 생략된 건가요?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그 즉시 이 말을 생략한 거예요?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에요? 이게 뭐 이 친박에 가까운 인사들이 이제 올린 그런 글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무슨 뭐 대법원 확정 판결 이런 내용은 또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게 당장 뭔가를 아무튼 풀어달라는 것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들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예. 결국 그렇다면 자기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불가능한 요구를 뭔가 계속하면서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을 만들어서 이 지지자들이 뭉칠 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. 이런 해석이 나올 마치 수밖에 이게 없는 거죠. 가능한데 정부가 안 하는 것처럼 그렇죠.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무소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홍준표 전 의원 등과 함께 복당 논의에서는 꼭 얘기가 나오는 인사인 것이고요. 예. 그리고 박대출 의원 사례에서 보듯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 주장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. 미래통합당의 다른 의원들은 어때요? 이른바 이제 비박계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좀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면론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또 어떤 부정을 하는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. 이 보수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의 어떤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뭐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입니다. 예. 그리고 사면이라는 게 죄를 인정하겠으니 용서해달라 이런 취지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거나 무죄 석방을 하라는 취지와는 또 별개로 봐야 된다.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얘기는 결국 또 김종인 비대위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인 것도 같다.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불안감? 어떤 그렇습니다. 불안감이요? 이 김종인 비대위가 이제 좌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건데요. 어제 전해드린 대로 기본소득론 등을 이제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가져가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더해서 이 총선 참패 원인을 진단한 총선 백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게 패인 중 하나이다. 이런 내용을 넣겠다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예. 여기에 더해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전직 대통령들 문제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사과 의뢰안까지 있다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. 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. 이렇게 하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좀 우려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.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? 글쎄요. 지난 총선에서도 보면 공화당 뭐 이런 당의 득표율이 미미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일부 지역에서는 뭐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여론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의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지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예. 말씀하신 대로 총선 결과를 봐도 확인이 되고요. 그리고 미래통합당 스스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주로 얘기하는 이른바 극우 유튜브 채널 이거 선거에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만 이해하는 이런 메시지들로 자기 정당성을 찾는 이런 정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렇죠. 그리고 좀 이런 모습들이 여당 주변에서 나타난다 이런 지적을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한 일부 지지층의 반응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쪽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요즘?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활발히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 해석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. 조국 전 장관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은 그럴만하다 싶은 것도 있고 또 아니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망어 중재, 뭐 악구 중재를 지은 자들은 발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는데요. 뭔 말이에요 이게? 이게 이제 망어 중재라는 건 거짓말을 해서 지은 죄인 것이고 악구 중재라는 건 악한 말을 해서 지은 죄를 말하는데 이 발설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업을 혀로 받는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불교의 개념입니다.
예. 그래서 이제 거짓말과 악한 말로 이제 여론을 조작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혀로 벌을 받는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요. 그러면서 지난해 김무성 의원하고 홍준표 전 대표 등이 이 국회 토론회에서 조국정 장관이 펀드를 활용해서 대선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다가 검찰에 이제 걸린 거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기사를 또 링크를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 소설 같은 주장을 검찰과 언론과 보수 야당이 합작해서 퍼뜨리면서 이것은 권력형 범죄이다라는 프레임을 재생산했다 이런 건데요. 이 또 조국 전 장관은 이에 앞서서 코링크 PE가 운영한 이 펀드를 조국 펀드다 이렇게 명명한 언론 보도를 연이어 비난하기도 이제 했죠. 지금 그건 재판에서 좀 윤곽이 밝혀지고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서 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나왔는데요. 이 조범동 씨에게 준 10억 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 이런 판단인 건데 이 모든 결론은 정경심 교수 본인 재판에서 결론이 나야 될 문제지만 이 판단이 이제 좀 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지금은 옳은 거죠. 그리고 대선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다. 이런 것은 이제 검찰 기소 내용에도 없기 때문에 당시의 보도나 또 정치권 주장들이 맞지 않는 주장이었던 건 사실이었던 거고요. 예. 그리고 조범동 씨 1심 판결이 유지되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권력형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했던 것은 이제 근거가 없어진다.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. 조국 전 장관이 연일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. 고소고발. 그렇죠. 그 자기 딸 취재 과정에서 좀 지나치게 한 기자까지 지금 고발된 상태죠. 그렇습니다. 지난해 9월에 자신의 딸 집을 찾아와서 문을 열 것을 강요하는 이제 기자들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었는지 그걸 이제 올렸고요. 그리고 이들 기자 중에 한 명의 신원이 특정이 되니까 주거침입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기자들이 과잉 취재를 한 것 분명한 잘못이고 또 취재윤리라는 기준에 맞는 충분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런데 그게 본질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관계된 문제인가? 이것은 좀 의문인데요. 언론 관행을 바꾸자든지 또 취재윤리를 지키자든지 또는 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.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것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발언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특히 좀 과도했다라고 평가를 지금 받는 게 검찰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뭐 수사를 한다 이런 발언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검찰이 울산 사건 공소장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넣었다면서 총선에 여당이 패배할 것을 예상하고 이게 탄핵의 밑자락을 깐 것이다. 최근에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맞아요. 당시 사건이 보도될 때 보수 언론이 이 어떤 대통령의 친구라는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이제 움직였다.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이게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게 밝혀지면 탄핵 사유다. 탄핵을 추진하겠다.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. 보수 야당이. 그리고 보수 언론이 그 주장을 거들었고요.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설사 패배했다 하더라도 국회 의석수 분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탄핵을 실제로 추진하려고 했었다라고 보는 건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울산 사건 공소장을 보면은 대통령이 몸통이다 이런 내용은 또 아닙니다.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시장 이런 대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. 오히려 당시 보수 야당의 행보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어떤 그런 메시지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이런 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의도와 목적이다. 결국 지금의 어떤 여당 지지층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 사건에 이제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나 여러 가지 수정을 얘기하면서 전형적으로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구도가 보수 야당, 보수 언론, 검찰이 합심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볼 만한 대목도 있지만 아닌 대목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에 좀 악영향을 끼칠 영향도 있어서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별개로 조심해야 될 대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양쪽 다 소수의 똘똘 뭉친 강경 지지층만 바라본 정치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정치를 해야 한다. 충분히 그걸로도 본인의 예. 억울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